라면의 칼로리는 각 라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봉지당 약 500kcal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kcal인 걸 생각을 하면 한 끼 식사로서의 칼로리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적당히 먹고 그 양을 조절한다면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라면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면을 먹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식사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이번에는 라면의 반전을 알아볼 텐데요.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운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건 바로 라면인데요. 배고플 때 간단하게 뚝딱 만들고 한 끼 식사로도 먹고 야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국물 라면 말고도 짜장라면, 비빔면까지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라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라면을 자주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사실 라면에 대한 오해가 꽤 많답니다. 오늘은 라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고 라면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쁠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자주 찾는 음식이죠. 하지만 라면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라면은 밀가루, 기름, 소금, 조미료 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엄청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라면이 전혀 영양가가 없는 것은 아니랍니다. 라면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라면 뒤에 성분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각각의 라면마다 다르겠지만 탄수화물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 15%, 단백질은 10% 정도로 영양이 매우 균형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플 때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고 특히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익한 점도 있죠. 그렇지만 라면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라면에 채소나 계란을 추가하면 더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죠. 물론 라면이 단독으로 영양을 모두 제공하는 완전식품은 아니지만 적절한 재료와 함께 먹으면 영양가 있는 한 끼가 될 수도 있답니다. 라면에는 비타민 B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다른 나라의 라면을 끓여 드셔보신 분은 한국 라면에 들어있는 면의 색깔이 다른 나라 라면에 비해 유독 노르스름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라면의 면발에는 비타민 B1, B2, B3 등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노르스름한 색을 띠는 거랍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생산을 돕고 신경계를 보호하며 피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비타민 B군이 라면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라면은 영양가가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라면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라면을 먹으면 금방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면이 체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데요. 체중 증가는 단순히 라면 한 끼의 문제보다는 총 칼로리 섭취와 운동량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라면의 칼로리는 각 라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봉지당 약 500kcal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가 2000kcal인 걸 생각을 하면 한 끼 식사로서의 칼로리는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면의 영양 성분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도하게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 건강에 좋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면을 적당히 먹고 그 양을 조절한다면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 라면을 먹을 때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추가하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라면을 먹는 것이 바로 체중 증가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힌 식사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면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리셨을까요? 이번에는 라면의 반전을 알아볼 텐데요. 라면이 우리 몸에 주는 이로운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라면이 좋은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쉽게 조리할 수 있다는 거죠. 라면은 매우 간편하게 조리할 수가 있는데요. 요리를 못해도 라면 하나 끓이는 데는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죠. 현대사회에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점심이나 저녁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을 때 라면만큼 간편한 음식이 또 없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비를 하는데요. 이때 라면을 먹으면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가 있어서 피로를 덜 느끼게 도와줄 수가 있죠. 특히 운동을 하고 난 후나 바쁜 하루를 보낸 후에 간편하게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식사를 해야 할 때는 부담 없이 한 끼를 해결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시간이 부족한 아침이나 바쁜 업무 중간에도 쉽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식사 관리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는 라면이 에너지 보충에 유용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면이 건강에 좋은 이유 두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라면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가 있고, 또한 쉽게 다른 재료들을 추가해서 조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심혈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라면에 들어가는 기름을 줄이고 채소나 해산물 등 건강한 재료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 저염 라면을 선택을 하거나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을 좀 덜어내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채식주의자라면 육류 대신에 채소와 두부 등을 넣어서 라면을 조리할 수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라면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라면을 튀긴 유탕면이 아닌 겉면이나 밀가루가 적게 들어간 면, 쌀로 만든 면 등 다양한 라면 종류의 선택이 가능해서 이처럼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맞게 조리할 수 있어서 유용하답니다. 라면을 먹을 때 어떤 식품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라면과 잘 어울리는 찰떡궁합의 조합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향긋한 맛과 독특한 풍미로 라면에 매우 잘 어울린다는 것 모르셨죠? 미나리는 국물에 넣으면 향긋한 맛이 더해져서 라면의 풍미를 한층 살려준답니다. 또한 미나리에는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C 이외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나리는 비타민 C와 칼슘이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뼈 건강을 돕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또한 미나리에는 디톡스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의 배출을 돕고 소화 촉진에도 효과적이죠. 미나리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인 채소가 될 수 있겠죠. 미나리를 라면에 넣어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나리는 금방 익기 때문에 라면이 다 끓고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나리의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 또한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라면과 잘 어울리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라면과 계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 조합이죠.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라면에 담백한 맛이 더욱 추가되면서 라면의 맛 또한 부드러워지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라면에 계란을 추가하면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라면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과 잘 어울리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해준답니다. 또 비타민 A와 D, 비타민 B12,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계란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면역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계란을 라면에 넣을 때는 반숙이나 완숙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반숙 계란을 넣으면 라면 국물에 계란 노른자가 섞여서 맛이 깊어지고 부드러워지며, 완숙 계란을 넣으면 계란의 단단한 흰자와 고소한 맛을 즐길 수가 있겠죠. 계란을 라면과 함께 조리할 때는 계란을 너무 빨리 넣어버리면 계란이 부드럽지 않고 국물이 좀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라면 조리 시에 마지막에 넣어서 익히는 것이 좋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면과 이것을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한 끼가 된다는데요. 세 번째 짝꿍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라면과 두부도 궁합이 좋은 식품 중에 하나라는 것 아셨을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 중요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죠.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고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추천해드린답니다. 두부는 지방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라면을 먹고 나서도 배가 불러 과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있지 않아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라면에 추가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라면에 두부를 추가하면 체내에 칼슘 섭취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을 주겠죠. 두부는 라면에 넣을 때 미리 잘라서 넣으면 되는데요. 두부를 넣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부는 국물에 살짝만 데쳐서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또한 두부와 라면이 잘 어울려서 두부의 고소한 맛이 라면 국물에 스며들어 맛이 더욱 풍성해지죠. 다음에 라면 드실 때 두부를 한번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라면은 맛있고 간편하고 또 필요에 따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라면, 그렇지만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라면 섭취 시에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칼로리 섭취입니다. 라면은 간편하고 맛있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너무 자주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라면 한 봉지의 칼로리는 일일 권장 섭취량 대비 많이 높지는 않지만 출출할 때 2봉지 이상 끓여 드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또한 다 먹고 난 라면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사실 저도 라면 국물에 찬밥을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금방 한 끼 섭취 칼로리가 높아지게 되어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라면 드실 때 건강을 위해서 칼로리를 생각하시면서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라면 먹을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라면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으면 염분 과다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라면 뒤에 성분표를 보면 대부분의 라면 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의 함량이 일일 권장량의 70%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좀 덜어내거나 혹은 저염 라면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라면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대부분 국물 조미료에 담겨있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국물을 모두 섭취한다면 한 끼에 필요한 양을 초과할 수가 있어서 국물을 좀 남기거나 덜 먹는 것이 더욱 건강에 좋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라면에 들어있는 기름과 소금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라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덜 드시면서 염분을 적게 섭취해서 건강하게 라면을 드셔보시는 것 어떨까요? 라면 드실 때 이거 꼭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는 혈당입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면은 대부분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음식인데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라면 섭취 시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라면을 먹을 때에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넣거나 혹은 반찬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에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 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 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의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 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 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 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 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일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 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 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